저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탈성장 세미나 2차 세미나를 지금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속해 있는 이제 연대단이고 담론 연구와 확산 팀입니다. 그래서 탈성장 담론을 공부하고 또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또 열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현우님이 탈성장과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해주셨고, 또 김병건님께서 기후를 위한 경제학, 책으로도 나와 있는 그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요, 이제 또 두 분께서 그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민정희님께서 IPCC 6차 보고서와 탈성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영준님께서 탈성장 도시 전환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간사단체 맡고 있습니다. 간사단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IPCC 6차 보고서와 탈성장을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PCC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IPCC가 내놓는 보고서를 가지고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고, 또 시민사회도 이걸 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근거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6년 내지 7년 간격으로 나오는데, 지난 보고서가 5차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6차 보고서가 2022년부터 이제 그 세 개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마무리하는 종합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보고서 내용이 엄청 양이 많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평가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IPCC 6차 평가 보고서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합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그 각각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분량도 뭐 거의 2,500페이지, 4,200페이지, 거의 3,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우리가 이제 SPM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실무그룹 보고서, 제1 실무그룹, 제2 실무그룹, 제3 실무그룹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뭐 논문,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다 취합한 다음에 평가하는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작성을 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먼저 쓰고 그 내용을 관료들이 해요. 정부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실제 그 실무그룹 보고서 각각의 내용과는 조금 배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별로 자기들이 중요한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해서, 요약본에 담기 위해서 엄청 로비도 많이 하고, 또 협상단도 많이 구성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더워졌고, 또 바다와 빙산과 강수량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전망으로 나올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실무그룹 보고서가 있고, 첫 번째죠. 두 번째가, 그래서 그런 온난화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또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취약성과 적응 보고서가 두 번째 보고서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여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실무그룹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걸 하나로 이제 모아갖고 종합보고서를 냈는데요. 종합보고서가 거의 한 180페이지? 지금 거의 한 10,0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축약한 것이 189페이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요약본도 한 45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국 정부, 특히 이제 정부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정부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의 협상단들은 거의 이번에 이 보고서 종합할 때 10명 정도 와서 그 협상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좀 기재되는 부분도 뭐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CCS에 관한 거, 그러니까 탄소 포집가 저장에 관한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요약본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오히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 또는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그거보다 좀 적게 실려 있어요. 요약본에. 그래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또 언급해 보면 네, 1850년 대비 지구의 기온은 1.1도 높아졌고 극한의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1850년 대비 1.5도 상승이 2030년대 초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망은 지난 보고서보다 더 10년 정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적어도 1년 중에 일부 동안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절반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5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의 한 40억 명 이상은 물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고, 이제 물론 연중 그런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런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1.5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이상 줄여야 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2018년 1.5도 특별 보고서 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이들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과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그런 그 남반구의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그다음에 채빈국 그리고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세계기상기구의 데이터를 받은 것 같은데요. 취약한 지역이니까 남반구를 얘기하겠죠. 남반구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지리적인 남반구도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취약한 빈곤한 나라들, 개도국이죠. 그런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사망한다. 이게 이제 그 사망하는 인구가 한 15배 정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기후 적응 분야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6차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해수면 상승에 노출되는 인구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다 써놨어요. 계산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계산해서 넣었는데, 보면은 진짜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뭐 아시아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최대 8천만 명까지 해수면 상승에 노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그린피스가 이거를 그 한국의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몇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보고하는 그런 아마 이미지를 보셨을 텐데, 그때가 한 23만 명인가 거의 30만 명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하고 남해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종 손실이 위협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데 지금 적응 조치가 없을 경우에 자연 생태계와 인간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며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표시를 보시면은 여기 뭐 대륙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북반구보다는 남반구가 훨씬 더 생물종 손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면 북반구, 그러니까 유럽과 뭐 미국과 이런 그 산업국들이 일찍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남반구에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이렇게 탈취를 했잖아요. 탈취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은 다 또 남반구에 갖다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죠? 거기 WWF 세계자연기금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아마 다 아시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매년마다 리빙 플래닛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표를 내요. 거기 보면은 아주 확연히 달라요. 북반구에서 생물종 손실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남반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는 북반구의 국가들이 남반구에 와서 많은 자원들을 탈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자원들을 또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남반구에 갖다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런 행동이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그 맥락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만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점이 땡땡 3개 있는 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폭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위도로 갈수록, 근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로 갈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도 이렇게 짙어지는 부분이 이제 식량 손실이 되게 많은 건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보라색 색깔이 더 짙어지고 있죠. 그래서 옥수수, 어획량이 다 손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게 그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를 감소시키고 물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 중위도 및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 고위도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양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는 일부 해양 지역의 어업 및 조개류 양식에서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온난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큰가? 이걸 보여주는 이게 그래프예요. 이 기후 변화, 이 기후 재난을 누가 만들었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은 제일 막대 그래프가 제일 긴 게 이제 북미, 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순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저는 이제 기후정에 관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아시아 들어간다 할 수 있나요? 그죠? 동아시아.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남아시아랑 태평양이 같이 있고 동아시아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지역별로 1인당 배출량을 좀 보시면 이것도 앞에 보신 배출량 그래프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북미랑 그 유럽 그리고 그 산업국들 잘 사는 이제 부유한 나라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이입니다. 시기별로 어느 때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지역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5도를 저지하기 위한 경로에서 분야별 배출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를 보는 건데요. 이 IPCC 과학자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토지 이용하고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발전이죠. 전기 부분에서 먼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쉽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고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그러니까 농업과 축산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서의 전환을 되게 중요하게 빨리 많은 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탈성장을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축 옵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그 제3 실무 그룹 보고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완화의 그 챕터, 그러니까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감축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이게 쭉 길게 이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양을 나타내요. 얼만큼 그러니까 이게 폭이 길수록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재생에너지죠. 풍력에너지, 뭐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시기까지는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어요. 이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가 비용이 적다는 거고,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광물 자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고갈이 돼서 비싸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배출량을 다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에너지 부분에서 핵 있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빨갛습니다. 양은 한 요 정도 되는데, 되게 단가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핵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외부 비용, 환경 비용에 관한 부분이 그 정산이 되면, 고려가 되면 이 정도로 비싼 에너지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탄소 포집 저장을 위한 생체 전기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양도 적고 비쌉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탄소 격리도 양은 많은데 비싸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림 및 기타 생태계의 전환 부분도 양은 많이 줄일 수 있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사실은 이거는 산림에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산림이나 뭐 농업이라든지 그 식물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가뒀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산림을 통한 탄소 저장, 이게 어느 순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튀어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방법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관한 부분, 건물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춘 신축 건물을 하면 양은 굉장히 많이 줄이는데 비해서 또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에너지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인 조명이라든지 가전제품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은,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그러면 줄일 수 있고 가격도 비용도 많이 안 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부분도 연비가 높은 경차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양이 아까 뭐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가격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 우리가 이제 뭐 유체 연료, 뭐 유체유 기름 있잖아요. 그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연료로 쓰긴 하는데 거의 아마 우리도 자동차에서 한 10% 안 되죠. 몇 프로죠? 바이오 연료 쓰는 게 10% 안 되고 한 5%? 8%? 8%도 안 되죠. 되게 낮은데요. 바이오 연료는 비용이 되게 비싼 게 문제고, 또 이거는 식량하고도 충돌이 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산업에서 보시면 여기 연료 전환, 뭐 전기, 천연가스, 바이오 에너지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도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뭐 가격이 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양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하면 이제
자원 때문에 예를 들면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뭐 니켈 같은 그런 그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광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시기 가면은 이제 고갈되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에너지 사용이나 물질 그 이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탈성장의 그 가치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소비 측면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줄이면, 뭐 어떤 부분을 하면 잘 줄일 수 있는지, 많이 줄일 수 있는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세 가지 전략인데, 세 가지 원칙입니다. 피하는 방법이 있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환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이 피하는 방법 중에는, 자동차 없이 사는 게 제일 많이,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네, 맞죠? 이게 가려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 가린 거 아니고 이거 저절로 가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너무 이제 제가 이거 보고서 이런 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반려동물 안 키우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주로 사용되는 사료들이 있잖아요. 다 적이잖아요. 동물성 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안 키우는 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비행기 안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네, 전기차를 타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건물 리노베이션, 재생에너지 발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육식 뭐 이렇게 보시면 육식 줄이기가 있어요. 여기 less animal products라고 해갖고 육류 제품을 덜 사용하는 거 하고, 여기 보면은 좀 위에 가시면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food waste reduction이라고 해서 뭐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고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좀 참조해서 그 실생활에서 어떤 걸 취하는 게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하기.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환하기, 그 다음에 제가 능동수송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생체와 관련된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제가 숙제로 좀 갖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기농이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게 많이 줄일 수 있고, 비건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해서 수요 측면에서 우리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IPCC 6차 보고서에는 이 탈성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 보고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27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근데 탈성장 접근과 좀 대비되는 게 에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탈성장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탈동조화는 들어보셨죠? 탈동조화. 그러니까 동조화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은 GDP랑 같이 비례해서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높다고 하는 건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걸 동조화라고 해요. 같은 이 선을 따라서 거의 동일한 선을 따라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동조화라고 하는데,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GDP가 성장하더라도 GDP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말해요. 탈동조화. 그러니까 이 에코 모더니즘은 탈동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GDP 성장 거기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에코 모더니즘은 녹색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많이 전환해서 온실가스 줄이면
생산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늘려서 GDP 성장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죠. 이게 탈성장, 그러니까 탈동조화인데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코모더니즘은. 그래서 이제 탈성장 지지자들은 이런 탈동조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탈성장이 뭐냐? 그래서 GDP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도적인 감소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 탈성장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탈성장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완전 고용 보장을 위한 일자리 공유, 소득에서 자원 및 에너지 추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리의 그 과세 시스템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소득세를 내잖아요. 원천세, 소득세 내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 에너지를 얼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그 탈성장 주의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 발전 담론으로서의 탈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이제 발전 그러면은 물질의 축적, 그리고 물질적인 진보, 그 자본의 축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보고 성장이고 우리가 좋은 삶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물질적인 진보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양성과 이질성, 행복과 평등에 초점을 두는 그런 경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 탈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의 다양한 패러다임 중에서 뭐 생명 존중이라든지 생태적 수화라지 자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의 개념인데요. 생태적, 이게 간디가 사용했던 자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생태와 연결시켜서 생태적 수화라지 또는 우분투. 그러니까 우분투는 이제 존중이죠.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 다른 삶에 대한 존중인데요. 우분투. 이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지금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서구의 기계론적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자연과의 다른 관계로 다른 자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 물질 성장, 물질 축축, 자본의 성장 이게 아니라 생명 존중, 생태적 소화라지, 우분투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충족이라는 걸 얘기하는 sufficiency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sufficiency 개념이 바로 탈성장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데요. 이 탈성장이 제2실무그룹,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정책 결정자의 요약본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실무그룹 보고서에 그 요약본이 다 있는데 거기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종합보고서에서도 탈성장이라는 개념이 이 요약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충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충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 물질, 토지, 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수요를 피하는 동시에 지구의 위험 한계선, 그 아시죠? 그 스웨덴 스톡홀름 그 보건적 센터에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위험 한계를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미지 있잖아요. 최근에 이번 달인가 9월 달에 나온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4개가 위험 한계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6개가 넘었었거든요. 9개 중에서, 카테고리 9개 중에서. 그래서 그런 위험 한계선 안에서, 위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선에서 인간의 복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련의 조치와 일산적인 간행이 바로 충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세미나 때 김병건 소장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바닥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우리가 획득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달성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충족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족을 이야기하는 그 IPCC 그 저자 한 분을 모셔갖고 저희 단체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각국 정부의 관료들이 와서 이 요약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먼저 초안을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고 이 충족이나 뭐 탈성장이나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게 여기다 안 넣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세미나 했던 그분은 야미나 사입이라고 하는 모로코 출신의 여성 과학자고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어떻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그걸 넣은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탈성장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이 충족이라는 개념이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이게 실무그룹,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전체 종합 보고서에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충족이라는 개념이 그때 이제 세미나 때 저도 알았는데 태국에서 시작된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좀 필요한데 다음에 이분이 전 세계에 무슨 충족 관련된 랩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거를 저희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확산시키고 한국적인 토대와 맥락에서 이 충족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작업도 저희가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탈동조화는 이 탈동조화가 아까 이제 녹색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재생에너지 통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어떤 근거를 자꾸 이 탈동조화로부터 삼는데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이 탈동조화가 이 탄소 집약적인 생산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동조화가 보이는 곳이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 아니면은 뭐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탈동조화가 보이는데 그것은 제조업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것을 해외로, 그러니까 남반구에 이전시키는, 그러면서 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게 됐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의 정의로운 전환뿐만이 아니라 남반구, 북반구 사이에,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서도 이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혁신, 소비 패턴의 발전, 개발, 사회적 주체들 간의 권력 관계에 근거한 사회적 전환 이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6차 보고서에는 권력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평등, 식민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권력 관계를 바꿔야지만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마음과 신념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 6차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적인 전환에 관한 거죠. 또 보시면 알고, 또 시민사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사회 운동이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청소년 기후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는 넣지를 않았고요. 읽어보시면 이게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탈성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 6차 보고서의 어떤 뼈대가 되는 그러니까 모델링의 어떤 방식 그 방식이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발행하는데 이제 긴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1, 2년 전에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그 요구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잘 당기지 않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발행될수록 국방부 출신 저자와 저자들이 참여가 늘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고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꽤 많이 여성들이 참여, 그다음에 남반구 출신의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저자의 추천권이 각국 정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뭐 정부 예를 들면 우리 환경부의 뭐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IPCC 보고서의 저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야미나 사입이라고 하는 IPCC 저자한테 물어보니까 정부에 자꾸 요구를 하고 해야지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정책 결정자 요약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각국 정부가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그걸 협상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을 자기들의 입장을 그 정책 결정자에 위한 요약본에다가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언급한 부분이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협상단을 파견하는데 10명을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 CCS를 굉장히 많이 넣자 요약본에다가 거의 그래서 많게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이 표현되도록 하자 아니면 똑같이 표현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고 건강한 식단. 그래서 이제 이 축산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은 좀 물타기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IPCC 과학자들이 사용한 이 모델인데요. 거의 경제 성장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전망을 하면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 과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완화 과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 완화 과제를 기술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마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이 줄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이 가난한 나라, 세금이 없는, 배출하지 않는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은 실현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있는데 이 자체가 다 실현이 힘들고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양도 적고 이게 이제 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미국 정부나 이런 나라들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보고서 안에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약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빨간색은 남반구, 파란색은 북반구의 저자들이에요. 북반구가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북반구 출신 중심의 저자 구성을 이제 실무 그룹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성 중심의 저자 구성이죠. 그래서 이게 보라색은 남성이고 이 주황색은 여성인데 남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처한 그 남반구는 남반구대로 맥락이 있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의 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발전의 경로도 다르고, 그렇죠? 그 맥락 자체가 다 다른데 이것을 기술하는 것은 그냥 선진국 남성 중심의 그죠? 그런 저자들, 과학자들이 이걸 기술한다, 보고서를 기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고서 내용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제 내용인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탈성장 전환도시의 사례를 맡은 기후기상행동 담론연구와 확산의제팀의 김영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리가 이상해져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이사슬 중간 정도밖에 안 되던 인간이 다른 생물 종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답을 아실 텐데 예, 정답은 3번이겠죠. 예, 물론 다른 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이제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만이 허구를 만들고 또 허구를 믿는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수많은 인간들이 한 가지 목표를 믿고 이룰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 50명 정도밖에 물리적으로 인간이 어떤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허구, 그러니까 허구는 그 거짓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그냥 없는 걸 말하는 거지만 허구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이야기, 예, 뭐 국가, 사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사실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실제 믿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 대다수 인간이 믿고 있는 그 허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성장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로지 성장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예, 이제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만의 독특한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우리 언어의 그 특이성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치 학살 같은 것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세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죽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어버리면서 그러한 잔혹한 일들까지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허구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믿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하잖아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영상 PD님하고 만든 기후도시라고 하는 영상 시리즈가 있는 것들,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릴 디옹이라고 하는 작은 행성을 위한 몇 가지 혁명을 쓴 저자인데, 이제 아마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이 분이 이 책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새롭게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로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환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가고 만들어간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크게 제가 15분 도시하고 도넛 경제를 시도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이 두 가지 모델과 또 그 밖에 몇 가지 도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 15분 도시와 도넛 경제 모델 도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요것도 이제 15분 도시로 만든 영상이 있어서 캡처해 놓은 거고, 최근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15분 도시 백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또 요 영상을 만들면서는 제가 이제 요런 자료를 참고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한 10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좀 알게 된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EBS에서 이 15분 도시를 설계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몇 개 캡처를 좀 했습니다. 15분 도시를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도시다 라고 아주 짧고 간명하게 요약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거, 도시에서.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몇 년 전 통계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출근길이
출근길만 1시간 21분입니다. 합치면 한 2시간 반을 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집에서 회사 다녀오는데 2-3시간 넘게 우리가 걸려야 되는지, 왜 다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또 이분은 이제 르코르 비지에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해요. 이분이 도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한 세기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 기획의 개념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직장인의 60%에서 70%가 이 낮 시간 내에 도시 면적의 이제 15% 이하만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하면은 집이 다 비어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퇴근하면은 직장이 비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시가 설계가 되어 기획이 되었다 보니까 굉장히 낭비적이고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주 분리가 굉장히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15분 도시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5분 도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도시고, 아주 짧게 정리하면 삶의 질을 위한 초근접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근대 도시 개념이라는 게 용도별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뭐 상업지구, 공업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또 교통으로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도시 디자인 접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의 공간 중심에 살피한다. 그러니까 이 15분 도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간 중심 방식의 도시 기획이 아니라 시간으로 재설계하는 그러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충격들이 또 이 도시 기획을 굉장히 좀 빠르게 시도하는데 앞당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5분 도시가 유명하게 우리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다고 시장이 재선 때 이제 내걸었던 공약집 이름이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 공약집의 부제가 바로 이 15분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하는 데 있는 요 모습들입니다. 뭐 회사나 체육시설이나 병원이나 공연 문화시설이나 공원, 상가, 학교 같은 것들이 다 15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생활권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15분 도시의 기획이죠. 그리고 15분 도시를 이제 15분 도시 30분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도시가 이렇게 고밀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도시와 수준이나 시설이나 인구의 밀도 차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15분 도시는 우리가 보통 지금 서울같이 이렇게 아주 고밀도로 모여있는 이런 도시분 지역에서의 이제 최소한의 생활권을 의미한다면은, 30분 지역이라고 한다면 교외나 뭐 도농 복합 지역들로 인해서 인구나 시설들의 밀도가 낮아가지고 더 넓은 지역, 이런 곳들은 30분 지역으로 이렇게 또 묶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5분 도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도시는 20분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신들의 도시 상황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딱 짜여져 있는 하나의 체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큰 원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도시가 이 설계자인 모레노 교수도 이 절대 원칙도 아니고 어떤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그 큰 원칙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시고요. 현재 프랑스 파리 1대학 팡테옹 소르본 경영대학원의 부교수로 있고, 또 이 대학원 산하에 지금 말이 좀 긴데 기업가정신 지역혁신연구소, 이게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책임자로도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그 책 15분 도시 백서가 바로 이제 이 센터에서, 이 연구소에서 만든 책이고, 그걸 이제 국토연구원이 번역한 것인데요. 이분의 저서로는 15분 도시 백서가 있고, 뭐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도시 생활과 근접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분 도시에 이제 그 자문을 또 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중요한 훈장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특히 그 오벨 워더, 전 잘 모르지만 이 유명한
상인가 봐요. 노벨 어워드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엔 헤비타트에서 명예훈장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8.1을 위한 선언의 부제가 바로 15분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큰 맥락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 8.1을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이 공약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생태, 연대, 건강. 그래서 사회 정의와 환경보호 두 가지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공약집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고, 예,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시기획이 15분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려진 건데, 예, 뭐 파리 전역의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한다든지, 3대 큰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다든지,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다든지, 뭐 생태지기적 지역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그 디지털 광고판을 퇴출시킨다든지, 또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때 망하면서 여기를 시가 사들여가지고 저렴하게 공공임대로 만든다든지, 파리 시민의 이제 옥상 텃밭 같은 것들을 활성화해서 이제 도시 텃밭으로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든지, 또 연대센터를 여러 곳에 세우고 새로운 연대를 창조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안이달고 시장의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러다임을 기존과 이제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의 3차원으로 단기능형 도시에서 다핵도시로,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패러다임을 이제 단절하고 이제는 도보와 자전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5분 도시를 그러니까 지탱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영상에서는 되게 풀어가지고 이제 썼더라고요. 도시민 시간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예, 똑같은 하나의 리듬 대신에 여러 리듬으로 살자. 도시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단일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크로노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크로노가 이제 라틴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새로운 리듬을 불어넣는다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여유 있고 느긋한 도시를 만들자. 자동차와 도로는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이 15분 도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휴가철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특정한 시간에 다 도시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대 이곳을 이용한다든지, 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특정한 시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또 저녁에 비어 있으니까 그 학교를 저녁에는 다른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장소의 다목적성,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를 또 다양하게 활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소개드린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건물은 하루에 60%가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나머지 40% 시간도 잘 쓰느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40% 시간에도 손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을 크로노토피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장소의 용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까랑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재택근무 같은 걸로 수요가 줄어든 사무실을 주택으로 아예 재배치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나 공공건물을 일과 시간에 다른 곳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요인에 따라서 장소를 이제 변화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용도로 지어진 것들을 다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토피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장소애라고 하는데, 예, 이제 장소하고 애정을 합친 말인데, 요거는, 예, 여기 이제 다 요 세 가지 개념이 라틴어로 되어 있죠. 예, 토포필리라고 하는데, 예, 써있기는 토포필리아인데 이분은 토포필리라고 발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장소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도시 기획 개념에 사랑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아무튼 도시 공간도 사랑하고 거리를 사랑하고 광장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회적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예, 근거리 범위 안에서 거주, 업무, 생활 서비스 공급, 건강, 교육, 번영 등 6가지 그 필수 도심 사회적 기능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이게 이제 이걸 만드는 게 15분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예, 이렇게 이제 표로 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예, 또 표에 보면은 6가지를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레네 교수는 이걸 가지고 이 HQVS라고 하는 양질의 사회적 삶 약자인데요. 양질의 사회적 삶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을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제가 가려지네 이게, 예, 표인데요. 올려버렸다. 예, 그 HQVS는 이 불어 약자인데 아마 이게 하이 퀄리티를 말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삶에 대한 높은 질의 사회적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가로 세로 교차하게 만들어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 도시의 사회적인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행복과 사회성과 지구와의 관계라고 하는 3가지 관계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그렇게 이제 이 어떤 도시의 이 항목들을 쫙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한글 번역된 것이고요. 예, 요게 제가 이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좀 캡처해 본 건데, 아까 이제 6가지 사회적 요소를 각각 이 행복, 사회성, 포용적 지구라고 하는 3가지 가치들로 다 분석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거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잘 글씨가 깨알 같아서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거주에서 3가지 행복, 사회성, 포용적 지구를 보면은, 행복은 뭐 주거 면적이나 공원과 정원이나 도시 밀도, 부동산 매매 가격 이런 요소가 들어있고, 거주에서 사회성은 마을 축제나 주민자치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요소가 들어있고, 포용적 지구는 친환경 주거 건물이냐, 사회 임대주택이냐, 뭐 취약 주거 단열 상태 미흡이나 뭐 에너지 소비 지원책, 주택 에너지 성능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소들을 각각 6가지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도시가 삶의 질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4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겹치는 내용이긴 해서 요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접성과 밀도와 혼합성, 편제성 요 4가지를 이제 이 수단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접성은 너무 중요하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이제 이 1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근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각각의 시행 과제와 방향성들을 또 세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캡처만 좀 해왔고요. 3번째는 기능적 혼합입니다. 그래서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지구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한 대 섞는 것들. 예, 그래서 직주 분리가 아니라 직주 근접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번째는 편제성,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디지털 기술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시행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근접성, 다양성, 밀도, 편제성 등 4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해서 여전히 도심부와 다수의 특화된 용도 지구들로 구성된 이 단기능형 도시 공간을 다핵도시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15분 도시의 중요한 점이고, 이 근거리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그 필수 도심 사회적 기능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만드는 게 바로 이 15분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례는 좀 자세하게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달리기가 맞기 때문에. 예, 장점으로는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차량 통제 같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환경에 좋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감소하고 자전거와 보행이 늘어서 주민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대형마트보다는 소매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 그 근거리에서 굉장히 그런 보건 쪽도 강화돼서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유명한 그 브라질의 쿠리티바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전 시장이 자이미 레르네르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의성을 원한다면은 예산에서 0을 삭제하십시오. 지속 가능성을 원한다면은 0을 2개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분 도시는 건물을 막 지어가지고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바꿔서 사실은 물론 건물도 필요한 것들을 지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도시 기획을 바꿔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날수록 건물을 짓고 더 멀어지기 때문에 더 멀어진 만큼 교통수단을 통해서 더 멀리 가야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을 굉장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또 매력 있는 도시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15분 도시인데 예. 예, 15분 도시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어반로프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이 교통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긴 거리를 15분 내에 가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15분 도시 이런 도시도 있고 이렇게 막 47km, 57km를 갔다가 막 이렇게 10분 내 주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15분 도시랑 굉장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갖다 15분 도시랑 똑같은 말을 써가지고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15분 도시랑 비슷해가지고 이게 막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15분 내에 또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을 또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 기획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인상적인 말들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용도가 늘어날수록 가능성과 상상의 여지가 커진다. 그리고 15분 도시란 사방에 교차점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의 권리란 도시 안에서 얽히는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새로운 근접성이란 동네에서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이웃 간의 장벽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15분 도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좁은 지역에 우리끼리만 이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불과 한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그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이라고 하죠. C40라고 하는 이 글로벌 도시 연대체에서도 사실은 이 15분 도시를 자신의 중요한 정책으로 이렇게 삼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이미 52개 도시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가 이제 선도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도시의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15분 동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는 20분 동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그전부터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분 도시 개념과 조금 유사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15분 도시 백서에서도 이 사례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같은 사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슈퍼블럭은 뭐냐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바르셀로나는 특이하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시를 기획했더라고요. 이 바둑판 한 알을 9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슈퍼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바둑판 하나를 9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슈퍼블럭이고, 이 슈퍼블럭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외곽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길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가나 운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슈퍼블럭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사나라고 하는 아까 그 바둑판 하나의 것들을 9개를 묶은 수페리아라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 6,000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한다고 해요. 저렇게 9개를 묶어 놓게 되면.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적 임무를 맡은 구급차 같은 차만 통행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소유한 차, 이런 차들은 이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차들도 이제 시속 10km 미만으로 서행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차가 없거나 이렇게 빌빌빌 거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는 뭐 보행자 공간이나 장애인 접근성, 대기질, 소음에서 대부분 다 높은 점수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의 의의라고 한다면은 이 도시 공간의 위계를 재정립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사람보다 위에 있었는데 시민의 우위를 확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고 도시 소음을 저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범문 도시 제가 종합을 많이 못 해봤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의 질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히 자동차를 통행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질이 좋아지고 더 생태적일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물이나 에너지나 이런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도시들의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울의 지금 온실가스 배출 양인데 이게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뉴욕도 비슷하고 주요 대도시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한 70% 정도가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교통, 수송에서 나오고 그 밖에 폐기물 이런 순으로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자전거의 천국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는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이제 교통 수송 분담률이 21%, 자전거가 26%, 도보가 20%, 우리랑은 완전히 딴판으로 볼 수 있겠죠. 즉 67%의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급률만 보더라도 덴마크는 보급률이 90%인데 한국은 한 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고속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차는 막히니까 오히려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고속도로가 구축된 이후에 자전거 이용자가 평균 23% 증가했고 1조 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차를 안 쓰고 자전거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교통 체증도 해소가 되고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한테 왜 자전거를 타냐고 물었는데 53%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건강, 탄소 배출이 아니라 빨라서 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도심 내에서 속도는 자전거 체감적으로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코펜하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여기도 옛날에 이렇게 차를 막 부수는 이러한 험악한 운동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운동들도 있었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자동차에 30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기름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자동차 노선을 줄이고 주차장을 줄여버리고 이렇게 탈자동차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덴마크 코펜하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설문이어서 가져와 봤는데 서울환경연합에서 따릉이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자전거를 타기 어려워하는지 안 타는지를 좀 물어봤었어요. 일단 이용 목적을 봤을 때 건강 및 운동이 많긴 했지만은 교통비 절약,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수단으로 탄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따릉이 전후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많은 걸로 봤을 때는 따릉이를 갖다 실제로 이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타기 전까지의 이러한 이 사이에 있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불편한 점으로는 대여시에 따릉이가 없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로 대답이었었고 그러니까 대여시에 따릉이가 없다 말고는 사실은 도로 상태가 안 좋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관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압도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하다, 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파손돼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따릉이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따릉이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라고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해야 된다라고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거는 이제 박용남 소장님의 강의 자료를 제가 좀 참고했는데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8만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 통행의 70%가 도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2%, 자전거가 6%.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 도보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라 바로 이 보행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분 걸리는지 되게 특이하죠. 저 처음 보는 지도였는데 이렇게 보행 도보의 이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도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동차와 어떤 교통수단에 의존해서 이동한다는 것도 익숙해져 있지만은 사실은 걷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도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런던이 될 수 있고 또 활동 친화 도시로는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될 수 있는데 그 런던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사디크 칸 시장이 이제 특별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런던 중심부에서 이제 21제곱킬로미터 구역의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4 미달하는 자동차가 진입하면은 약 19,000원의 공해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됐고 위반 시에는 152만 원 정도의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 런던시 초배출 구역이라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타시는 아마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시클로비아라고 하는 차 없는 도로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실 이제 여기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차 없는 도로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매주 일요일에 총 120km의 구간의 도로를 통제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뭐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4년간 현재 이제 55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로 해서 280km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차 없는 도로, 차 없는 거리, 그 도로, 시클로비아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차 없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걸 권장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보건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제목인데요. 뉴욕 서울과 비슷하게 한 70%가 이제 건물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동원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층짜리에 해당되는 빌딩을 대상으로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해서 이걸 어기게 되면은 강력하게 이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책 조례입니다. 이렇게 뉴욕이 하는 이유는 2050년까지 빌딩에서 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신축 빌딩은 옥상에 그린 루프나 이제 뭐 옥상 정원이나 텃밭 같은 거죠. 또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유리 외벽 그 건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이미 기존의 유리 외벽 건물도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강력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의회가 45대 2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제로 도시라고 하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80%를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여기는 이 당근과 채찍 정책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리수거와 퇴비 처리를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9천만 원을 절약했고 주 정부도 이것도 노력해가지고 연간 33억 이상을 절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회용 비닐봉투는 아예 사용을 금지시켜 버렸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떤 도시라도 이렇게 강력한 이 규제 정책과 한편으로는 잘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정책들을 잘 취하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넛 경제 도시를 적용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덕경제 개념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아래로는 그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초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위로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영향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로는 좀 어렵죠. 예, 이 책이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바로 저자가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었고 유엔과 옥스팜에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 삶이 요 도넛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넛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인간으로 누려야 될 이 사회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거고, 도넛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구의 생태 한계 용량을 초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넘지 않게 요 사이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게 도넛 경제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심플하죠, 이것은. 그래서 요 개념은 이 안에 사회적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그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요 지표들을 대체로 가져왔고, 그리고 생태 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 지구 한계선, 정확히 말하면 행성 경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민정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이미 6개가 이제 넘어버려 있는 그러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를 위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김병건 저자님이 저희 1차 세미나 때 이제 발제를 맡으셨었는데, 거기서 도덕경제학을 책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도덕경제학은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어서 최근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정책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경제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단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빠르고 탄력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정책 실행자들의 선호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뛰어난 유연성은 이 저자가 이 생태 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두면서도 복잡계 경제학이나 페미니스트 경제학이나 제도주의 경제학, 행동 경제학 등 다양한 학파의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종합을 한 이유가 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 경제를 변화시킬 모델로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나 지역이나 마을이나 기업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기획한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했었었고,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던 거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 지방정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도넛 안쪽을 지켜야 되는 이 자원 배분이 있고,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것들이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태 용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할 때 이 부처 간에 어떻게 이것들을 경합을 조정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러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도덕경제학에서는 7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GDP를 유일한 목표처럼 하고 있는 성장 위주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도덕경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순환의 원칙인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기초가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이 자원들을 다 꺼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 주류 경제학 모델에는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포함해야지만이 실제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경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야지만이 지구 생태 용량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빠져 있고, 지금의 주류 경제학은 그냥 무한정으로 지금 지구의 자원들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잘못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다, 경제의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적응형 인간이고 공동체적이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델이 인간의 어떤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잡한 이 복잡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기존에는 수요와 공급만 맞으면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이러한 주류 경제학은 경제 위기, 경제 공황, 이렇게 금융 위기가 오는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복잡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배의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무조건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IMF조차도 낙수 효과는 없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배적인 경제를 설계를 해야 된다.
재생해야 된다. 계속 물건을 꺼내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단 경제라고 하죠. 이렇게 재생하는 경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 성장이 무한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맹신을 버려야 된다. 실제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게 지금 현재 지구 전체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 용량을 이미 지금 저렇게 9가지 중에 4가지를 넘겨버리고, 최근에 이제 6가지 넘겼다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도 저렇게 굉장히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다 다른데, 예,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말라이처럼 이렇게, 예, 거의 지금 지구 생태 용량은커녕, 예, 다 사회적 기초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예, 중국은 점점 생태 용량을 초과해 가고 있고, 예, 한국은 훨씬 더 생태 용량을 많이 초과했죠. 예, 그리고 캐나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태 용량을 초과해 있고, 대신에, 예, 사회적 기초는 충분히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실제로 도시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단순히 도넛만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도시에 적용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번영하는 도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C40라고 하는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하고 도넛 이코노미 액션 랩이라고 하는 이러한 커뮤니티하고 이제 함께 협력해가지고 도시 초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걸 도시에 적용하는 어떤 툴을, 예,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 초상화 그리기라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좁게 정밀하게 도시 셀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전체 도시에 도넛 경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도넛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약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쭉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도넛을 펼친 상태에서 아까 도넛의 위에는 생태적인 용량을 초과했었고 도넛 밑에는 사회적인 기초였었잖아요. 예, 이렇게 위에는 생태적 한계고 밑에는 사회적 기초인데, 요것들을 아까 도시 초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4가지 렌즈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4가지 렌즈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역과 글로벌을 나누고 또 사회적인 것과 생태적인 걸 나눠가지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지역 생태적, 그리고 아래는 지역 사회적, 그리고 글로벌 생태적, 글로벌 사회적.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지역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라는 거는 우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 도시, 뭐 서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도시의 모든 사람이 번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기초들을 갖다가 아까 12가지를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위에 도시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가 바로 옆에 대자연만큼 관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도시가 그렇게 생태적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요 밑에 보시면 이건 이제 글로벌 사회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가 모든 사람이 안녕을 존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지금의 대부분 도시는 도시가 100% 자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있는 것도 물건을 수입하거나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안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고, 위에는 이제 글로벌 생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지구 전체의 건강을 존중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입하거나 우리가 도시 내에서 뭔가를 생산하거나 만들었을 때 그게 지구 생태 용량을 초과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예, 처음에 이것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적인 부분이죠. 예, 로컬 소셜 부분인데,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변형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12개라고 말했지만은 이 프레임워크로 확장되면서는 15가지로 늘어났어요. 한 3가지 요소가 아까 도넛 모델에 있는 것보다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다 지키면서 우리 도시가 번영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계속 이제 thrive라고 하는 성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우리 도시는 지구 생태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주민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생태적이라고 하는, 예, 요 렌즈인데요. 여기서는 도시가 바로 옆에 대자연만큼 관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 예로 탄소 저장을 늘리면서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법, 또는
물 관리를 개선하고 토양을 회복하는 방법은, 야생동물을 더 많이 환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돈업경제 모델에 없는 이 8가지 새로운 지표가 들어와 있어요. 대기정화나 생물다양성 증진이나 탄소 저장이나 물순환, 에너지 수확, 온도 규제, 토양 회복 보호, 웰빙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렌즈는 이제 글로벌 사회적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언가들을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도시에서 세계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전 세계에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에는 종종 착취적인 노동 조건이 수반한 데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콜릿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도시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사람들의 웰빙을 살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생태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가 이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이 경제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비나 오염으로 이제 지구를 파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가지 지구 한계선 지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암스테르담에 적용한 것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암스테르담은 이 지역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번의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 주민들의 말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뭐 자연과 함께 번영하기, 뭐 주거와 사회적 결속, 시민 주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뭐 우리와 함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도시 초상의 아까 첫 번째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15가지인데 여기서는 또 16가지로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16가지를 각각 4가지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건강, 주거, 물, 식량은 건강으로, 그리고 연결성, 지역사회, 이동성, 문화는 연결로, 또 평화, 정의, 사회적 형평성 같은 것들은 고난으로, 일자리 소득 같은 건 가능성 4가지로 또 각각 묶어서 그 도시의 목표를 적어두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실제로 그 도시의 건강에 대한 현황이 어떤 건지를 다 적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표들을 만들어서 도시의 초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려 있군요. 이거는 지금 아마 지역 생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시가 이제 생태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생태 부분이고, 이 암스테르담이 이제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목표가 이제 CO2 배출량을 매년 대비 몇 년을 할 건데,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칠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글로벌 사회적 부분인데, 이 암스테르담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받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도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도 위에다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미 그 내용들을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표시에서는 기존 정책이나 프로젝트나 사업 같은 것들을 그 자리에 위치시켜 보는 거죠. 제가 여기 좀 잘려게 했는데, 아까 4가지 렌즈가 이제 크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위치를 시켜보는 거고, 또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나 역사 이미지들은 이렇게 또 위치를 시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느낌표 같은 것들로 각각의 위치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간의 연결점들을 또 서로 쫙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도시가 과연 돈업 모델에 적합하게 가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게 더 채워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암스테르담에서 해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은 주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도시 세입자 중 20%가 임대료를 지불한 후에도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또 그 사회주택 온라인 신청자 중에서도 12%만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드는 해결책은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만들수록 계속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스테르담이 이 카카오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작업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어떤 매니저 담당자의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도넛 경제를 지금 많은 도시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 이제 코펜하겐도 이 사례를 따르기로 했었고, 예, 벨기에에서도 브뤼셀도 지금 이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뭐 더니든이나 나나이모 같은 곳들도 있고, 예,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텍사스의 오스틴 뭐 이런 것들도 이 모델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DEAL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 워크숍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커뮤니티들의 이 워크숍 결과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15분 도시처럼 이 규범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 하나의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은 있지만은 그것들은 마찬가지로 그 도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사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탈성장 전환 도시로 사실은 도시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 단위가 한 번에 바뀌게 되게 무겁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좀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또 요즘에 기운동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탈성장 또는 체제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 상상 같이 모여서 해보자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자리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상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 놨다면은,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꽤 많은 도시들이 이미 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한번 그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과제는 이제 이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사실은 사회운동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운동의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해도 정부가 받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과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상상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저는 사례이고 모델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이제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